프랑스 왕가의 위엄을 상징하는 궁전을 꼽으라면 단연 루브르와 베르사유를 떠올립니다. 프랑스 왕실과 귀족들의 호화로운 거주지로 당대 최고의 건축과 예술 그리고 문화가 응집된 세기의 궁전. 루브르와 베르사유에서 프랑스의 살아있는 역사를 만납니다. 프랑스 왕들은 국가가 강대해지려면 문화가 근본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일까요? 인류 역사상 소중한 유산들을 간직한 도시 파리는 문화예술을 사랑한 프랑스의 왕과 귀족들에 의해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대 로마를 동경한 프랑스는 15세기 이탈리아로부터 르네상스 문화를 흡수하면서 그 화려한 문화의 초석을 다지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둡고 음울한 도시였던 파리가 군사적 정치적 우세를 등에 업고 유럽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후 프랑스 역사의 절정의 순간순간들은 예술 작품으로 승화돼 도시를 채워갔습니다. 프랑스 건축 역사의 획을 그은 에펠탑에서 나폴레옹의 영광의 시절이 새겨져 있는 개선문까지 이 모두가 파리를 지키는 자존심으로 우뚝 서 있는데요. 개선문에서 루브르 박물관까지 이어지는 일직선상의 길을 따라 프랑스 역사의 한복판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높이 15m의 이 문은 파리 개선문에 앞서 나폴레옹의 치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카루젤 개선문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권좌에 오른 나폴레옹은 전 유럽과 북아프리카에서 승리를 거듭하며 수많은 전리품들을 수집해 옵니다. 그리고 그 유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컬렉션을 자랑하는 박물관이 탄생하게 되죠. 너무도 멋진 건물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인데요. 루브르는 왕이 거처로 사용하던 궁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루이 15세를 마지막으로 베르사유 궁전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 루브르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뒤 나폴레옹 황제에 의해서 다시 명성을 찾게 되는데요. 나폴레옹 황제는 세계에서 가지고 온 많은 유물들을 이곳에서 보관 전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워털루 전쟁 패배 이후 대규모의 유물은 본국으로 반환했다는데요. 12세기 센 강가에 처음 지어질 당시만 해도 작은 요새에 불과했던 루브르는 프랑스 르네상스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랑스와 1세 이후 궁전으로서 개축을 시작했고 태양왕 루이 14세에 이르기까지 명실공히 왕실의 상징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그러나 18세기 말 프랑스의 운명을 뒤바꾼 혁명은 루브르의 운명마저 바꿔놓았습니다. 국가가 몰수한 왕가와 귀족들의 모든 보물을 왕가의 상징인 이곳 루브르에 전시하고 국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루브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예술품은 무려 38만여 점, 이 중 약 3만 5천 점만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한 작품당 단 10초씩만 감상해도 꼬박 35일이 걸린다고 하니 그 엄청난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루브르의 상당 부분을 개조하고 변형했지만 천장의 유려한 장식을 통해
옛 왕궁의 찬란했던 과거를 엿볼 수 있는데요. 천장화를 두르고 있는 황금색 장식이 그림을 한층 돋보이게 만들어 머리 위에 또 하나의 전시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소장품 중 최고의 컬렉션으로 평가받고 있는 예술품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들입니다. 그중 오랫동안 관람객들을 매혹시켜온 작품은 단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세로 77cm, 가로 53cm의 유화 작품인 모나리자는 16세기 프랑스와 1세가 레오나르도를 초청했을 때 그가 가져온 미완성의 초상화였습니다. 모호하고 신비로운 미소로 유명하지만 언제 누구를 모델로 했는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죠. 모나리자는 다른 예술가들에게 모방의 영감을 불어넣은 걸작입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작품 중 상당수는 프랑스와 1세가 이탈리아의 거장들을 후원하고 그들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오래된 부문 중 하나인 고대 그리스 로마의 유물 전시관입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6세기까지 방대한 역사를 아우르는 지중해 연안의 조각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은 밀로 섬에서 발견된 비너스 상입니다. 작자 미상의 이 작품은 인체를 이상적인 아름다움으로 표현하여 사랑받고 있죠. 그러나 인류사에 있어서 이처럼 귀중한 문화유산들 중에 일부는 전리품이라는 사실이 씁쓸한 여운을 남깁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은 박물관이었는데요. 한 해에 무려 88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이 중 60% 이상은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인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루브르 박물관은 단순히 프랑스 한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전 인류의 소중한 유산일 것입니다. 루브르궁이 프랑스 왕실의 위엄을 보여준다면 파리 근교 남서쪽에 위치한 베르사유는 프랑스 왕실 권력의 절정기를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17세기) 루이 14세는 루브르궁을 버리고 광대한 정원과 호화롭게 꾸며진 베르사유로 거처를 옮기는데요. 절대 권력을 과시했던 루이 14세는 이곳 베르사유에서 궁정 문화의 꽃이라 불리는 바로크와 로코코 문화를 꽃피우게 됩니다. 그로부터 100년간 베르사유는 수많은 유행어를 낳은 유럽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프랑스 절대 왕정기의 찬란하고 화려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베르사유 궁전은 197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전체 길이만 680m에 이르는 이 대궁전은 건물 곳곳을 황금빛으로 장식했는데요. 이는
바로크 양식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건물 자체의 화려함뿐만 아니라 권력과 예술의 황금 시대를 열었던 루이 14세의 위세와 열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궁전 내부로 들어서자 그가 사랑했던 예술 세계가 한층 더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17개의 대형 거울이 아치형 창문과 나란히 마주보고 있어 밝고 화사한 느낌을 주는 이 방은 거울의 방입니다. 방에 일렬로 진열되어 있는 최고급 장식품과 반짝이는 크리스탈 샹들리에, 그리고 루이 14세의 공적을 묘사한 천장화가 어우러져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데요. 길이만 70여 미터인 이 웅장한 방에서는 각종 연회와 국가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1919년 6월 28일 제1차 세계대전의 종식을 고한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된 역사적 장소입니다. 거울의 방과 맞닿아 있는 이 방은 타원형의 거대한 부조가 눈길을 끕니다. 이것은 전쟁의 방인데요. 한쪽 벽면에요, 루이 14세가 전쟁에 나서는 모습, 그 밑에는요, 포로들이 고통스러운 모습, 하늘 위에서는 천사가 찬양하는 모습이 이렇게 부조되어 있습니다. 베르사유의 각 방들은 방마다 저마다의 특징적인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 걸맞은 내용의 화려한 천장화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천장화는 주로 루이 14세의 공적과 신화의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그림의 장식 또한 각 방마다 다 달라서 베르사유 궁전이 그 자체로 얼마나 섬세한 예술 작품인가를 보여줍니다. 이곳은 비너스의 방입니다. 갑옷을 입고 서 있는 루이 14세의 조각상을 비롯해 전체를 대리석으로 꾸민 것이 특징입니다. 특이하게도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벽면 전체가요. 자, 보십시오. 붉은색 대리석, 흰색, 녹색, 검은색. 그리고요, 그림의 틀도 녹색 대리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비너스의 방은 태양계의 행성에서 이름을 따온 것인데요. 이는 태양왕 루이 14세를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너스 방 옆으로는 2층으로 건축된 왕실 예배당이 호화로운 장식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성서를 모티브로 한 천장화가 아름다운 이곳은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의 결혼식이 거행된 곳이기도 합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흉상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방이 왕비의 침실인데요. 온통 황금빛으로 꾸며진 이 침실에서 루이 14세에서 16세에 이르기까지 왕비들이 기거하며 19명의 왕자와 공주를 낳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파리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 이 방을 가장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마리 앙뚜아네트 여왕의 방 모습으로 복원됐는데요. 수백 년이 지났지만 세월을 초월한 아름다움에 감탄사가 쏟아집니다.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식기만 봐도 화려한 궁중 생활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데요. 비록 마리 앙뚜아네트는 프랑스 혁명으로 이 궁에서 쫓겨났지만 숱한 이야기를 남긴 그녀의 흔적은 여전히 이 방에 살아 있습니다.
베르사유에는 태양왕 루이 14세와 함께 프랑스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통치자 중 한 사람인 나폴레옹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 후 1804년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같은 해 12월 2일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성대한 대관식을 거행하죠. 당시의 모습을 기록한 다비드의 대작 나폴레옹의 대관식은 손수 왕관을 쓴 나폴레옹이 부인 조세핀에게 왕관을 씌워주기 직전에 찰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황제로 등극해 유럽의 절반을 제패한 그는 혁명 후 무기력해진 프랑스를 되살린 영웅이었습니다. 전쟁의 패배로 비극적 최후를 맞이한 나폴레옹의 마지막 흔적은 앵발리드에 남아 있습니다. 앵발리드는 본래 루이 14세 때 전쟁으로 부상당한 군인과 노병들을 보살피기 위해 건설됐는데요. 현재는 군사박물관을 비롯해 현대사박물관, 군사입체박물관 등 군사 관련 종합 전시장으로 파리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쟁 기념관과 비슷한 곳이죠. 1676년 완공된 이곳 앵발리드에서는 한때 4천여 명의 군인들이 생활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지금도 일부는 군인들을 위한 요양소로 운영됩니다. 앵발리드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1840년 발생했습니다. 이 황금빛의 돔 예배당에 나폴레옹의 유해가 안치되면서 관람객들이 끊이지 않는 앵발리드의 상징이 됐습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은 본래 왕실의 예배당으로 건축됐습니다. 황금빛으로 섬세하게 치장된 제단은 성스럽기보다 화려한 멋으로 다가오는데요. 프랑스식 바로크의 아름다움과 프랑스 왕실의 막강했던 권위와 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세인트 헬레나에서 숨을 거둔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은 이 왕실 예배당 한가운데 잠들어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유해가 들어있는 석관은 주요 전승지의 도시명이 새겨진 바닥 위에 놓여져 그가 황제로서 남긴 수많은 업적들을 상기시킵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혁명 정신을 수호할 영웅이자 난세를 평정해줄 지도자였습니다. 나폴레옹이 죽고 약 10년 후 제위에 오른 루이 필리프 왕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 쓸쓸히 있던 나폴레옹의 유해를 인도받아 애국 병사들의 성지인 이곳 앵발리드에 자리를 마련합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혼돈에 빠진 프랑스인들의 구세주였던 그는 죽어서도 프랑스인들의 정신적 영웅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이 세계의 건축물로 칭송받는 이유는 비잔틴 양식의 화려한 건축뿐만 아니라 유럽 정원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이 광대하고 아름다운 정원 때문입니다. 나지막한 관목을 이용해 정원을 장식하는 파르테르 기술은 베르사유 궁전에서 아름다움의 절정을 보여주었고 유럽 왕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베르사유를 본뜬 정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르사유의 정원은 그만큼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궁전을 중심으로 꽃밭과 정원, 분수와 운하가 방사형으로 뻗어나가게 설계된 정원은 태양신 아폴로의 햇살처럼 무한하게 뻗쳐나가는 루이 14세의 절대 왕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이 14세가 선상 파티를 열었다는 대운하를 중심으로 정원은 좌우 대칭형으로 장식됐습니다. 자, 베르사유 대정원입니다. 1668년에 완성된 이 정원은요, 루이 14세가 가장 자랑하던 그러한 정원이었는데요. 이 잔디밭 끝으로 대운하가 지평선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운하를 따라 베르사유를 장식하고 있는 천여 개의 분수는 또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태양의 신 아폴론이 4마리의 말이 끄는 태양의 마차를 타고 어두운 파도를 헤치고 나오는 광경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태양왕 루이 14세를 예찬하기 위해 만든 걸작 중에 하나입니다. 2만여 명의 인원이 투입되고 50년에 걸친 대공사 끝에 완성된 베르사유는 3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웅장하고 화려한 정원 예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정원의 넓이만 8.15 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에 버금가는데요. 숲길을 따라 30여 분 정도 걸었을까요? 베르사유 북서쪽에 위치한 작은 별궁인 뿌띠 뜨리아농에 다다랐습니다. 이 궁전은 루이 15세가 연인이었던 마담 퐁파드루에게 선물하기 위해 지은 건물입니다. 이후 뿌띠 뜨리아농은 주로 왕비나 왕의 숨겨진 연인들을 위한 별장처럼 사용됐는데요. 우아하고 섬세하게 꾸며진 이 작은 궁전은 특히 초상화의 주인공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왕궁보다 더 사랑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아름다운 여왕이었지만 사치와 허영의 대명사로 불렸던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오스트리아의 공주로 14살의 어린 나이에 적국인 프랑스로 시집온 마리 앙뚜아네트는 정부 칠 곳 없는 외로운 궁정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 뿌띠 뜨리아농에서 보내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겠죠. 지금은 화장실까지 고스란히 복원돼 있지만 프랑스 혁명으로 마리 앙뚜아네트가 짧은 생을 마친 뒤엔 무려 200년간이나 버려졌던 슬픈 역사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온갖 나쁜 풍문에 시달렸던 마리 앙뚜아네트는 어쩌면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지나치게 폄하됐던 비운의 왕비였던 건 아닐까요? 마리 앙뚜아네트와 연인 페르센 백작과의 사랑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 신전은 진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100년간 짧은 역사를 통해 프랑스 왕실의 가장 화려했던 순간과 몰락의 순간을 함께한 베르사유 궁전은 권력의 허망을 교훈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왕족의 몰락과 함께 하마터면 버려질 뻔했던 위대한 유산 루브르와 베르사유. 프랑스 역사에 가장 찬란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 루브르와 베르사유는 세계적인 문화 대국으로서 프랑스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전 인류의 문화유산입니다.